갈등을 일으키는 이 알매 요인을 한 2가지 정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게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배우자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맨날 그러잖아. 아유, 내가 당신을 아는데. 자기야, 내가 자기를 아는데. 이런 말 많이 해요.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들의 행복을 위해 대화를 선물하는 알파코리아 대표 부동희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배우자를 배우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례를 맡았을 때인데요. 그때 저도 아직 어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할까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이제 쫙 둘러보는데 주례 관련된 책도 꽤 많아요. 결혼 관련된 책도 많고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제가 고민했던 게 배우자들 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 속에서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배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10년 가까이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신랑과 신부에게 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상하게 갈등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가서도 그렇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죠? 너무 정말 갈등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많은 갈등들, 그 갈등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갈등이 오는 이유가 다름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달라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렸던 거거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났고 서로 다른 게 좋아서 매력적이어서 함께 살게 됐는데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도대체 이 다름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이 다름이 알매서부터 오더라고요. 서로 아는 게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는 게 다 다를 겁니다. 네, 남편이 알고 있는 게 다르고요. 아내가 알고 있는 게 달라요. 어떤 알미 다를까요? 경험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서로 다른 학업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서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아마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집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름이 알매서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의 다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알매 요인을 한 2가지 정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게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아는 게 옳은 거예요. 네, 그러면 남이 아는 건요. 틀린 거가 되겠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배우자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주제는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먼저 내가 아는 게 옳다라는 생각 한번 들여다볼게요. 내가 아는 게 옳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상식이잖아. 야, 상식도 몰라? 아니, 자기야, 이건 상식이잖아. 아니, 여보, 이건 상식이야. 우리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상식,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상식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이죠.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에요. 그럼 이건 상식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보통이면 알아야 될 거잖아. 너 그것도 몰라? 그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상식일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할 지식일까요? 고속도로를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가면 이제 우리가 휴게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무엇을 먹을 거 쫙 둘러봅니다. 감자가 띄었어요. 통감자. 휴게소에서 통감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통감자를 샀습니다. 한 친구가 거기다가 소금을 축축축축축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버럭하는 거예요. 왜 감자에 소금을 왜 치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감자에 소금 쳐먹지 뭘 쳐먹니에요? 그래서 아니 감자에는 설탕을 쳐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그걸 푸고 있다가 야 감자 먹을 줄 모르는 것들아. 감자에 뭘 치네요. 그래서 그럼 감자를 어떻게 먹냐고. 그냥 감자를 그냥 쳐먹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자는 그냥 먹는 건가요? 아니면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설탕을 쳐서 먹어야 되나요? 뭐가 상식이죠? 가정마다 다 다르고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친정 엄마와 딸이 또 달라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어떤 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에 갔는데 사과를 이렇게 깎아줘요. 너무 맛있게 생긴 사과였습니다. 촉촉촉촉촉 깎아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하고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고 고추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을 왜요? 그랬더니 찍어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고추장에다가 사과를 찍어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 뭐 큰 집, 외갓집 어디에도 그런 집은 없었어요. 제 친구들 집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길래 제가 아니 이거 좀 상상이 되시잖아요. 이거 왜 굳이 왜? 근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사과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집이 또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예인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 사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그랬던 기사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가 상식일까요? 제가 이제 스페인 친구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에 이제 스페인에 갔죠. 가서 이 키위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위를 이렇게 이제 먹으려고 깎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키위를 왜 깎니요? 키위는 껍질째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내가 동양인이라고 뭔가 좀 놀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키위를 어떻게 껍질째 먹냐고. 여러분 그 키위 껍질 어때요? 복숭아 껍질은 비교가 안 돼요. 오돌토돌하고 까끌까끌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내가 지금 속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또 잘 놀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또 검색을 해봤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위를 껍질째 먹는 게 더 좋대요. 심지어 키위 껍질에 영양분이 많답니다. 물론 이제 농약을 깨끗하게 씻어낸 경우겠죠. 그래서 껍질째 먹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도대체 상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부부에 관련된 얘기니까 저와 제 아내는 가정에서의 인사 예절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떤 집에서 자랐냐면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야 되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자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현관까지 가야 돼요. 띵동 누르면 현관에 가서 이제 맞이를 하고 있다가 아빠 오시면 다녀오셨습니까? 해야 되고 아빠나 엄마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서 잘 다녀오세요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저희는 예의였어요.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아파트 1층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1층에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갈 때까지. 그게 저희 집의 문화예요. 지금도 저희 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처가댁에 갔죠.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들어오시는데 아무도 나가서 인사를 안 하고요. 저 혼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오셨어요? 하는데 장인어른이 굉장히 어색하게 이러고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TV 보고 있다가 장인어른이 나가시는데 아무도 배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저 혼자 가가지고 또 잘 다녀오세요 했어요. 그때 그래 TV 보고 있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른이 나가시는데 왜 아무도 안 따라 나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요. 들어올 때도 벨을 안 누르고요. 띠띠띠띠 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게 있어도 그냥 벨 누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의가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보실 텐데 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 맞아. 예의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예의? 어느 가정의 예의가 기준일까요? 여러분 예의조차도 상식이 없어요. 가정마다 다릅니다. 1층까지 꼭 내려가서 배웅을 해야지만 예의가 바른 거고 그냥 아파트 현관에서 그냥 안녕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면 예의가 없는 건가요? 거실에서 아빠 잘 갔다 와 하면 예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내 알미 곧 옳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우자를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알면 어떨까요? 우리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아이, 당신 맨날 그러잖아. 응. 아유, 내가 당신을 아는데. 자기야, 내가 자기를 아는데.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요. 우리가 오래 사귀었고 또 결혼 생활도 오래됐으면 어느 정도 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정말 내가 내 배우자를 잘 아는 걸까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통 이제 타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과연 이 배우자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몸도요, 나 자신만 생각해봐도 변해요. 이 세포가 우리 태어날 때 그대로 아니잖아요. 성장을 하고 또 뭐 제 나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노화의 과정을 겪겠죠. 점점 뭐 수분도 빠질 것이고 뭔가 탱탱했던 피부도 쪼글쪼글해질 것이고 장기의 기능도 노화되겠죠. 뼈도 노화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변해갑니다. 몸만 변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변해갑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그래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한번 저처럼 감아 보시고요. 차분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뭔가 내 마음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내가 20살 때, 내가 30대 초반에, 중반에, 후반에, 40대 초반에, 중반에, 후반에, 50대, 60대. 여러분의 현재 나이까지 오시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 마음은 감정도 있고요. 또 어떤 삶의 자세 같은 것도 있겠죠. 삶의 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나의 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가치관들의 변화들도 있을 거예요. 몸이 변해왔듯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나이가 현재 얼마이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변해오셨어요. 예전에 내가 결코 아닙니다.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10년 전에 제가 아니고 20년 전에 제가 아니듯이 제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연애했을 때의 제 아내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다르잖아요. 네, 물론 그때보다 더 이뻐요. 그쵸? 여러분? 네, 그때보다 더 이뻐요. 날이 갈수록 이뻐져요. 네, 이런 말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야 결혼 생활이 편해요. 어쨌든 네,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 아내의 외모만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도 바뀌어왔어요.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뀐 부분 어쩌면 많이들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바흐친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흐친이 뭐라고 했냐면 타자가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타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같이 공유한 경험이 있어서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제 배우자가 계속 멈춰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바로 그 알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배우자를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결국에는 배워야 돼요.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 배우자 마음을 어디 가서 알겠어요? 내 배우자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배우자를 배워갈 때에 그때의 내 알미라고 하는 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갓집을 갔을 때 뭔가 예의가 다르네? 예의에 대한 상식이 다르네? 제가 그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먹는 거에 대한 상식이 다르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알미 깨어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배우자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배우는 거죠. 자기 마음이 어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대요. 예전이 좋았어.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서사시 이런 거 아시죠? 오디세우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모험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모험의 여정을 가요. 가서 뭐 온갖 고난들을 다 당하고 온갖 문제들을 다 만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른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서 본 광경은 예전에 내가 살던 집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떠나오던 그 몇 년 전에 내 아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몇 년 전에 내가 그렇게 그리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덧 이 아이들은 커져 있습니다. 어느덧 내 아내의 삶의 그 상황도 달라져 있습니다. 주변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다 달라져 있어요. 돌아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오히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면서 역시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 그래도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돌아오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몰라요.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요, 각 가정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아요. 가정들의 고난이 다 똑같나? 야, 결혼하지 마. 그거 그냥 죽음이야. 저 지옥이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지옥의 모습이 다 똑같나요? 그 고난의 형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내 친구가 겪었던 그 고난 나한테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겪었던 그 고난 내 친구에게 없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단어만 똑같지 상황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모험 중에 모험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 결혼이라는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반지 원정대처럼 그 길을 가는 원정대가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원정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좋게 보면 그냥 부부로부터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가족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가족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내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친척들도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시다면 그들도 다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우리 크게 보면 그러니까 넓게 보았을 때 가족인 거죠. 그 가족들도 다 같은 원정대예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예, 남편 쪽, 아내 쪽. 그렇게 이제 같이 원정대를 이루어서 이 모험을 떠나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그 모험을 떠나갑니다. 이 모험을 떠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두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이 바로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 어떤 사귐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원정대가 흔들리고 뭐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갈등에 뭐 떠나가고 죽고 죽이고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씨름하면서 해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 희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성장하고 그 속에서 또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래서 이 모험이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까지 보일 수 있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숭고하게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험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딱 그 주인공 두 사람,
부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낯선 상황 속에서 서로 새로워진 이 두 사람. 예전과 똑같지 않은 그걸 겪으면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달라져 가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에 그때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제 그 아내가 저희가 이제 동갑이거든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40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남자들은요 좀 모르겠어요. 그 사회 계층마다 다를 텐데 어떤 이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실 텐데 보통 그래도 40은 좀 넘어야 어른 대접을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는 그 기쁨에 그냥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알파 코리아라고 하는 이 단체의 대표도 됐거든요. 그러니 30대 이제 후반의 대표가 되어서 40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내가 대표로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뭔가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느라 제 아내가 40이 되면서 어떤 감정을 겪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한참 지났죠. 이제 지금 한 4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꽃피는 봄이 오고 벌써 이제 뭔가 따뜻해져 올 그때 저는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웃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늘 잘 웃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막 웃어주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웃상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의 사람도 있잖아요.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 웃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웠는데 뭐라고 말을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주변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쁘다고 해줘라. 괜찮다고 해줘라. 왜냐하면 여자 나이 40이라고 하는 게 거울을 쳐다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도 30대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40대가 다가오면서 정말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제 아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서점에 갔습니다. 그 서점에서 이제 책을 쫙 고르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에세이들이었습니다. 여자 나이 40에 대한 에세이가 왜 그렇게 많아요? 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였구나.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알았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리고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 아내 머리맡에 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 아내가 이제 잠에서 깨고 그걸 읽었는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또로록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희는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정말 제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화는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40이 되는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그 40이라고 하는 삶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자세는 어떤지, 그 생각들, 그 감정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게 됐죠. 공감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다시 제 아내는 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걸 겪으면서 진짜 서로 이렇게 배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남자 나이 40과 여자 나이 40 너무나 달라도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배우려고 다가가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배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 웃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제 아내를 만들어줬고요. 그 배움을 통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원들을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합니다.
물론 여전히 뭐 저도 꼰대겠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물어보면 저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꼰대가 되지 않는 몸부림이 바로 그들을 배우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타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관계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과 아주 행복한 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우자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